한국 현대 소설의 생태 비평적 이해 곽경수. 현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계절과 관계없이 넘쳐나는 먹거리, 짧은 이동, 시간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운송수단, 자질구레한 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준 가전제품, 그리고 눈부신 IT 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는 실로 경이로울 정도이다.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유비쿼터스의 실현과 함께 우리 사회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눈부신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손안에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심심해할 겨를이 없다. 음악과 영상을 내려받고 다수의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하며 이곳저곳을 오가며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오기도 한다. 마음만 먹으면 수십 년 전 헤어진 친구도 쉽사리 찾을 수 있고 그 친구의 현재 일상도 들여다볼 수 있다. 길을 못 찾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으며 외출 중에도 집안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덕분에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노면이나 교통 상황에 맞추어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자동차도 조만간 상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마냥 즐겁게 느껴지지만은 않은 것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 여기저기서 확산되기 때문이다. 매스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환경 생태 문제들을 쏟아낸다. 수질과 토양 오염, 지구온난화, 유전자 조작, 생명 복제, 환경 호르몬 과다 노출, 그리고 이로 인해 야기된 피부암 환자의 증가, 해수면의 상승과 수몰 위기, 폭염, 호우, 태풍, 지진, 해일 등의 기상이변, 생물종의 개체수 감소, 인류 후손의 절멸 위기 등등 끝없이 이어지는 온갖 파괴 상황은 현대인들이 직면한 불편한 진실이다. 특히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원자로 경납고 파괴 사고는 이웃 나라인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불안으로 몰아가는 요인이다. 환경재단과 일본 환경재단인 아사히그라스 재단은 1992년부터 환경위기 시기의 현재 시각을 매년 공동으로 발표한다. 이것은 지구 환경의 악화 정도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전 세계 90여 개 개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NGO, 학계, 기업 등 환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느끼는 인류 생존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것이다. 0시부터 3시까지는 불안하지 않음이고 3시부터 6시까지는 조금 불안, 6시부터 9시까지는 꽤 불안함, 9시부터 12시까지는 매우 불안함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12시는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한 마지막 시간, 즉 인류의 멸망 시각이다. 그런데 2012년 9월 세계 환경 위기 시계는 9시 23분, 한국은 9시 23분으로 지구 환경이 매우 위험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과학기술은 풍족한 자원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더할 나위 없는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주었지만 그만큼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을 통해 인간의 자연의 관계를 지배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지배에서 인간의 자연 지배로 인간의 인간 지배로 이어진다. 자연의 기세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은 과학적 이성을 가지고 자연을 도과함으로써 자연 위에 군림한다. 이성의 힘이 마법과 신화, 무지와 목매, 권위와 편견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것이다. 그런데 왜소하고 나약한 인간이 거대한 자연에 맞서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집단의 힘과 사회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사회적 지배 양식을 발전시킴으로써 자연에 대한 지배를 완성한다. 아도르노가 제시한 마지막 단계는 손상당한 자연이 인간에게 보복을 가함으로써 인간사와 자연사가 다소 수렴하는 단계이다. 생태학적 부메랑 효과에 의해 인간이 자연에게 가했던 훼손과 파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오리란 뜻이다. 오늘날과 같이 인간의 생존마저 불투명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위기 상황은 손상당한 자연이 인간에게 가하는 보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생태계의 대재난에 직면하게 되자 세계 각국에서는 생태계 파괴의 원인을 진단하는 동시에 위기의 타깃책을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보수적 관점에서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환경위기를
극복하려 하기도 하며 진보적 관점으로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에 정면 도전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전자를 흔히 기술지향주의 또는 환경주의라고, 후자를 생태지향주의 또는 생태주의라 한다. 기술지향주의 또는 환경주의는 경제적 합리주의를 토대로 발생한 이론으로서 환경위기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적절히 통제하고 활용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을 취한다. 환경친화적인 기술이나 재처리 기술과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적절히 통제하면 환경위기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은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환경을 잘 관리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관리주의의 입장이다. 이에 비해 생태지향주의 또는 생태주의는 전통적 가치체계나 기술지향주의적 패러다임에 정면으로 맞서는 진보적 입장을 취한다. 기술지향주의가 환경위기를 초래한 인간중심적 사고에 기인하므로 기술에 의지하는 한 환경위기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생태지향주의자들은 이보다는 모든 생물체의 상호 존중의 태도가 확립되어야 환경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생태지향주의를 지지하는 심층 생태주의자들은 생물체 간의 상호 연관성과 생물 중심적 평등성을 토대로 생물체들이 살면서 살리는 공생의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60에서 70년대부터다. 라첼 카스는 1962년에 출간된 침묵의 봄에서 핵무기나 화학 살충제 등의 폐해를 지적함으로써 인간의 과학기술이 지구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했고, 베리 코모너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오염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이로부터 생태학 제4 법칙을 도출해냈다. 생태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생태학은 일반인들에게까지 낯익은 이름이 된다. 생태학이라는 말은 1866년 독일의 생물학자인 에른스트 헤겔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헤켈은 생태학을 유기체와 그 유기체를 둘러싼 외부 세계 사이의 총체적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정의했는데, 이것은 그간 전통 생물학의 관점이었던 분리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상관성의 패러다임으로 자연을 설명한 새로운 시도였다. 이후 생태학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상관성의 패러다임은 자연을 설명하는 사고방식은 본격화된다. 생태계 속에는 상당한 자율성이 주어지지만 유기체들을 전체라는 기능 속에서 조화롭게 통일되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전체의 특성은 그 부분들의 상호작용과 상호 의존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결망 개념이 생태학에서 점차 중요도를 더해가자 시스템 사상가들은 모든 시스템에 연결된 모형을 사용한다. 생태계가 개별 생물들의 연결망으로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생물 또한 세포, 기관계의 연결망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은 생물의 신진대사의 경로에서 연속이다. 그리하여 생명의 그물은 연결망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연결망들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낳게 하여 자연에는 위도 아래도 없고 연결망만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생태학의 과학적 원리는 그레고리 베이트슨에 의해 인간의 차원으로 연결된다. 그는 자연 생태계의 각 요소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태계 자체도 다른 층위의 생태계들과 연결되어 있듯이 인간의 마음도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층위가 다른 층위들과도 연결되는 등 자연 생태계와 근본적으로 유사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생태학의 법칙이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생태학은 자연과학의 테두리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생태학의 기본 정신은 생태주의는 사회, 종교, 철학, 윤리, 신학, 문학, 공학 등 다방면에 수용됨으로써 학문의 영역을 확산시키게 된다.
환경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던 1970년대에 들어 생태주의의 트로이카로 불리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는데 심층 생태주의, 사회 생태주의, 그리고 생태 여성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심층 생태주의는 1970년대 초반 아르네네스에 의해 처음으로 정립되어 1980년대에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 널리 알려지게 된 분파이다. 심층 생태주의자들은 환경위기가 인간, 자연이라는 이양 대립적 관계에서 파악한 인간중심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빌 드볼과 조지 세션에 의해 제시된 심층 생태주의 기본 원리에는 이러한 주장이 담겨 있다. 1.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을 위한 유용성과는 다른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2. 생물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며 생물체의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 3. 생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인간은 생물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4. 인간의 삶과 문화의 풍부함은 인간 이외의 생명체들의 풍부함에 의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인간은 과잉 인구를 감소시켜야 한다. 5. 오늘날 다른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간섭은 지나쳐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6. 현재의 정책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7. 보다 높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기보다는 내재적 가치와 관계 있는 삶의 본래 특성을 이해하는 쪽으로의 이데올로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8.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수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들은 환경위기가 인간의 과욕과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벗어나 생명중심적 평등성으로 전환해야 하고 정책적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 생태주의의 창시자 머레이 북치는 이를 비판한다. 심층 생태주의는 환경 파탄의 원인이라고 거론한 인간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인류라는 신화에 의해 약삭빠르게 은폐됨으로써 인류라는 애매한 집단이 파괴 세력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사회 생태주의는 환경위기의 원인이 인간에 의한 자연지배가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에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 사회에 내재하는 위계서열의 지배관계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사회와 자연의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양자가 서로 침투하고 있는 정도에 주의하면서 어떻게 자연이 서서히 사회로 이행하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다시 말해 자연에는 다양한 존재들이 하나의 전체로 통합되는 다양성의 통합이 존재하고 사회와 달리 비위기적인 질서가 있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 사회의 윤리적 토대, 자유, 다양성, 창조성과 사회 형성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계화된 사회관계가 자연 질서를 위계적인 사회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면서 자연 질서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파괴했다. 그 결과 자연과 사회의 유기적 조화 관계가 파괴되고 자연 질서를 통해 형성된 사회의 윤리적 토대가 붕괴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생태계 위기이다. 그러면 생태계 위기란 단순히 자연환경의 파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다양성, 창조성을 제공하던 윤리적 토대를 위협하는 위기이므로 이러한 위기를 초래하는 위기의 서열적인 사회 질서를 극복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생태 환경의 문제는 자연에 대한 질문이 동시에 사회에 관한 질문이 된다. 사회 생태주의 마르크스 수용 양상에 따라 생태 사회주의와 생태 마르크스주의로 대별된다. 생태 사회주의가 경쟁과 지배를 낳는 억압적 사회 구조를 생태 위기의 원인으로 진단하는 데 비해 생태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 자체에 생태 위기의 원인이 있다고 본다. 생태 사회주의는 인간 사회를 자연 생태계에 맞도록 재구성함으로써 인간의 자연성을 실현할 수 있고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생태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환경 위기를 가져왔으므로 그 생산 양식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